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었어요. 자꾸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이 좀 불편했고, 사람 사이의 정과 온기가 부족해지는 것 같은 느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뭔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메타버스를 읽고 그건 제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참 단순하게도 이 책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만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읽고 나니까 생각보다 사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메타버스의 세계가 뭔가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호기심, 기대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각 파트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들을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챕터는 꼭 넣었고요.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현실의 내 몸은 지하철 의자 위에 있으나 내 정신과 의지는 온전히 스마트폰 속 세상에 있습니다. PC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5명이 나란히 앉은 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십 명과 연합해서 또 다른 지역의 수십 명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 끝 무렵에 몰아쓰던 일기를 성인들은 소셜미디어에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온라인 세상에 올립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세상, 아날로그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놀아도 되는데 굳이 왜 디지털 지구에서 살고자 할까요? 인간은 예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고 끝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욕구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아날로그 지구로 채우기에는 부족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에 메타버스를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을 올리는 것,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고 활동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게 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술연구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현재까지는 ASF의 분류가 가장 깔끔하고 타당해 보여서 이 책에서는 이 네 분류를 기준으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포켓몬을 잡아보셨나요? 자동차 앞 유리에 길 안내 이미지가 나타나는 HUD를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 앱으로 책에 있는 마커를 찍었더니 책 위에 움직이는 동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하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려보셨나요? 페이스북에 최근에 읽었던 멋진 책의 커버를 찍어서 올리셨나요? 공부하는 당신의 모습, 일하는 모습을 브이로그에 올리셨나요? 인간극장이나 나 혼자 산다를 보셨나요? 라이프로깅 세계를 즐기신 겁니다.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해 보셨나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원격 수업, 원격 회의를 해보셨나요?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해 보셨나요? 거울 세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셨나요? 그게 바로 가상세계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치를 현실 세계의 가치로 가늠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메타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지표임은 확실합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을 후방에서 웹서비스로 지원하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880조 원으로 세계 4위에 위치합니다. 수많은 브이로그가 올라오는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의 시가총액은 1,200조 원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라이프로깅 분야의 대표적 기업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900조 원을 돌파해서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770조 원을 넘어서 세계 8위에 위치한 텐센트의 매출 중 35%라는 가장 큰 몫을 게임,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에서 8위의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나이키는 2006년부터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꾸준히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경쟁 기업과의 수익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시가총액 198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인 아디다스의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텐센트, 나이키 등에 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를 주름잡는 기업들의 성장세는 오프라인 기반의 제조, 유통 기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그저 먼 세상 이야기, 일부 디지털 마니아나 Z세대들의 놀이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잡코리아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절반 정도가 전화로 음성통화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콜포비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비아란 일반적으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와의 실시간 음성 통화를 몹시 두려워하는 감정이 콜포비아입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에서 콜포비아 비율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듣고 말하면 그뿐인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겉으로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니까 콜포비아가 생기는 듯 해도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는 두려움과 선호도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은 듣고 바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수를 했던 경험 또는 실수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수로 말을 잘못하거나 바로 답하는 상황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등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통화하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호도 면에서 보면 음성통화 이외의 소통 방법인 문자, 메신저, 이모티콘, 투표, 보기 선택, 상태 메시지, 채팅 등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화를 꺼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배달 음식을 통화로 주문할 경우 인사를 나누고 주소를 알려주고 음식을 고르고 결제 방법을 정하고 다시 이런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얘기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에 관한 우려까지 더해져서 통화를 꺼리게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음성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로 멀리 있으면 전화 통화가 제일 편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시간대를 살아도 서로 온전히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도구로 비대면 소통하는 방법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실습 중심의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 중 제가 존경하는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님이 있는데 송 부사장님은 세미나 참가 후 소감을 모 일간지에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송 부사장님은 여러 메타버스에서도 많은 이들과 끝없이 깊게 소통하실 듯 합니다. 반나절 참여한 세미나를 마친 후 느낀 것은 마치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며 하나씩 말을 배우던 기억은 까마득해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다시 알게 된 것은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살피면서 어눌하게 하나씩 따라하던 언어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필수의 형질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도 함께 일하고 즐기는 사회로 바뀌며 새로운 말하기를 다시 배워야 할 듯 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첫째,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가입니다. 이 관계는 4종류로 나뉩니다. 1대 N의 소통. 한 명이 말하고 나머지 모두가 듣는 방식입니다. 한 명이 연설하고 나머지가 듣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N의 소통. 소통에 참가하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표시한 의견을 그대로 모두 보여주거나 일정한 형태로 가공하거나 요약 정리하여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단체 대화방의 투표 기능, 게시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올린 글에 내 친구들이 의견을 남기는 경우는 1대 N의 소통 결과에 대해 친구들이 N의 소통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N의 소통. 전체를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 내 구성원끼리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레 집단이 나눠지며 대화가 분화되는 경우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1대1의 소통. 말 그대로 단둘이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둘만의 일회성 소통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N이 6명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1대1의 소통을 진행한다면 총 15번의 1대1 소통이 발생합니다. 둘째, 소통 시 가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소통을 익명, 실명 중 무엇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 소통은 실명 기반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길을 물어보는 상황도 깊게 보면 완전히 익명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익명의 비율이 확연히 높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끼리,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끼리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익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같은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가면을 씌워줘라. 그러면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익명 소통이 가진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물론 익명 소통은 많은 역효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다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셋째, 시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할지 비실시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날로그 지구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콜포비아 증상을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소통의 실시간성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아날로그 지구보다 실시간 소통의 비율이 많이 낮아집니다. 카카오톡에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기능 또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카카오톡 최종 접속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 안 생기면 좋겠다. 메시지 작성 중임을 보여주는 기능이 안 생기면 좋겠다. 메시지를 안 읽었음을 나타내는 숫자 1 표시 기능은 사라지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시간 소통에서 느끼는 피곤함을 대변하는 요구 사항들입니다. 넷째, 나의 메시지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입니다. 앞서 콜포비아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음성통화 이외의 소통 방법인 문자, 메신저, 이모티콘, 투표, 보기 선택, 상태 메시지 창, 채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 힘내요 등의 이모티콘 버튼은 우리의 소통을 짧은 기호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던 원시 시대의 인류는 간략한 그림에 자신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몸짓으로 의사소통합니다. 문자가 있는 시대,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기호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하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을 적자니 조금 귀찮을 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소통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 증강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거리를 지나갈 때, 특정 상점을 들어갈 때, 스마트폰 포켓몬 앱을 보면 현실 세계의 모습에 포켓몬이 나타나고 그런 포켓몬을 수집하는 단순한 놀이였습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가 덧씌워진 모습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신기함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이미지가 현실의 배경 위에 오버랩되어서 나타나는
마법 같은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보내준 생일 카드에 인쇄된 마커를 스마트폰 증강현실 앱으로 스캔하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축하 영상이 생일 카드 위에 입체적으로 재생되는 식입니다. 증강현실 세계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대로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보는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입혀서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얘기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나이엔틱의 지구 땅 따먹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어떤 기계장치, 설치물을 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현실 공간에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눈 내리는 싱가포르가 이 케이스입니다. 셋째,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 상호작용 규칙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참가자들이 서로 지키고 소통하며 즐기는 방식입니다. 아트 시리즈 호텔의 스틸뱅크시, 야외로 나온 방탈출 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얘기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나이엔틱, 코카콜라, 아트 시리즈 호텔, 방탈출 등 각각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를 경험해보면 마치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평행 우주 속 다른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증강현실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판타지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만화 속 포켓몬을 만나서 잡고 현실에는 없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현실의 생일 카드 위에 입체로 보이며 내가 늘 지나다니는 익숙한 동네 골목에 공간을 지배하는 포탈이 열렸다고 가정하거나 미술 작품을 훔치는 도둑의 세계에 뛰어드는 등 현실의 판타지를 더해주는 역할입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대략 20개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 발견, 에로티시즘, 탐험, 자기표현, 판타지, 동료의식, 양육, 휴식, 가학, 감각, 시뮬레이션, 전복, 고난, 공감, 전율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이런 20개의 감정을 골고루 느낍니다. 다만 증강현실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현실의 가상의 물체, 실제 물체 또는 픽션의 세계관이나 이야기 등을 덧씌워서 보여주기에 판타지가 대표적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설계, 제작, 운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언급한 20개의 감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할지, 실제로 그들이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편의성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에 길 안내 이미지가 나타나는 HUD,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자막, 효과음, 이모티콘 등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편하게 전해주는 요소입니다. 현실에서는 놀라운 상황에서 실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거나 해골 마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능 콘텐츠에서는 현실 상황에 그런 시청각적 장치를 덧씌워 우리의 감각을 증강시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증강현실에 빠져들까요? 증강현실은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 메타버스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을 라이프로깅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모두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 포함됩니다.
라이프로깅에 참가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학습, 일, 일상생활 등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몸에 입거나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다른 사용자가 올려둔 라이프로깅 저작물을 보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거나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보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프로깅 사이트에 가져옵니다. 라이프로깅의 개념은 21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썼던 일기가 대표적 라이프로깅입니다. 미국인 영어교사 로버트 쉴드는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자신의 25년의 삶을 5분 간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텍스트의 분량은 대략 3,700만 단어 정도인데 책으로 보면 대략 400권은 되는 분량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단일 라이프로그 중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려면 자신의 삶의 내용을 편집해서 기록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 짐작합니다. 1996년 제니퍼 랭글리는 제니캠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에 웹캠을 달아놓고 15초마다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3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기록할까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주로 공유하는 내용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뉴스 기사, 알리고 싶은 다른 사람의 라이프로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의 미래 계획 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저와 연결된 분들이 올리는 포스팅들도 대략 이런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버트 쉴드, 제니퍼 랭글리와 같은 케이스는 드문 편이고 대부분은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을 기록, 저장하여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편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 실제 삶 중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대부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남겨진 삶의 모습도 날 것 그대로를 올리기보다는 조금은 다듬어진 내용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로깅의 경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마다 TV 광고에서는 그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멋진 사진을 쉽게 찍고 편집할 수 있는가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스마트폰에 달린 여러 개의 고성능 렌즈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라이프로깅용 이미지 촬영입니다. 요컨대 현실의 나에게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의 이미지를 조금 추가해서 즐기는 라이프로깅이 대세인 셈입니다.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 올라오는 글들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라이프로그, 생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중하게 내용을 다듬어서 올리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글이 길지 않은 글을 약간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런 포스팅 글을 보고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슨 득이 될 게 있다고 이런 거라지? 소셜미디어를 쓰는 건 역시 인생 낭비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입한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친구로 등록된 이들이 세계적 기업의 경영자, 저명한 학자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생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경영자나 학자가 아닌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속 친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까요? 히로시마대 수학과 니시모리 히라쿠 교수의 실험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라쿠 교수는 화학, 생물,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다양한 현상을 확률과 통계 분석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하며 1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히라쿠 교수의 연구 중 개미 집단의 이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개미가 집단을 이뤄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시뮬레이션 실험입니다. 늘 그렇지만 큰 집단이 방향성을 잡고 한쪽으로 이동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리더를 잘 따르는 개미, 옆으로 빠지는 개미, 심지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개미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히라쿠 박사는 바로 이 부분을 궁금해했습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개미들이 포함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할 때 어떤 그룹이 목표 지점에 빠르게 도착하는가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개미들이 포함된 집단이 더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물론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평균 값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멍청한 개미가 집단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까요? 멍청한 개미는 때로 샛길로 빠지기 일수입니다. 얼핏 보면 샛길로 빠지는 개미가 내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지만 그 빠진 샛길이 때로는 지름길이 되거나 그 길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에게 샛길로 빠지는 조금 멍청한 개미는 의미 있는 동반자입니다. 라이프로깅에서 당신이 보는 누군가의 포스팅 또는 당신의 포스팅에 남겨진 누군가의 피드백이 때로는 멍청한 개미의 흔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당신의 포스팅이나 피드백을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멍청한 개미 역할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야 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성장합니다. 멍청한 개미 따위의 의견, 그런 개미와의 소통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얘기를 좀 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운항할 때 조종실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있습니다. 장거리를 한 명이 끝까지 조종하기는 어려워서 이 둘은 서로 번갈아 가며 조종 책임을 맡는다고 합니다.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보통 4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장은 부기장보다 더 많은 비행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기장과 부기장 중에서 누가 조종 책임을 맡는 상황에서 항공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기장이었습니다. 기장은 더 오랜 비행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부기장보다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현실 세계, 아날로그 지구에서 우리는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 나이가 많은 이에게 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기장이 조종관을 잡았을 때 부기장은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비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험의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기장이 조종관을 잡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도중 정신을 잃은 듯이 행동한 상황에서 부기장 중 4분의 1은 기장의 조종관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1999년 12월 22일에 발생했던 대한항공 8509 편의 추락사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밀라노를 향해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이륙 1분 만에 숲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기장이 조종관을 쥐고 있었고 부기장은 사고 징후를 간파했으나 기장은 부기장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반대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조종관을 잡은 부기장에게 기장은 옆에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 조언이 부기장의 사고 확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장 입장에서 부기장은 자신보다 덜 성숙한 개미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개미들이 서로의 의견을 들어줬듯이 기장은 부기장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교실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내 학습에 별 도움이 안 될까요? 두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설명을 교사만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배운 내용을 친구들과 서로 바꿔가며 설명해 보거나 모르는 내용을 친구에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이 둘의 학습 성과를 비교한 다양한 연구에서 두 번째 방법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정돈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교사의 지도 방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좀 어설프더라도 나와 감정적으로 연결된 내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섞어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다 보면 더 깊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뉴 잉글랜드대의 몰리너와 알레그리가 10대 초중반 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목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친구들로부터 배우는 동료 학습에서 학습 성과가 13.4%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는 교사로부터 한 번 설명을 들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설명을 다시 교사에게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한 친구에게 들을 것인지와 관련된 비교 연구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직 그 내용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친구가 설명하는 경우에 두 번째 설명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실 세계의 관계와 소통 방식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겨 놓으려고만 한다면 그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타버스에서 여러 개미를 만나고 부기장의 의견도 세심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